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외교 안보의 이슈를 마쳤던 이전 순방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 순방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호 영업 사원이다 이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대통령의 역할이 진짜 이게 1호 영업 사원처럼 경제 수주 엄청나게 이번에 성과를 많이 거뒀죠. 특히 UAE는 얼마 전에 사우디의 빈 살만 이분들에게 와서 저희가 수백 MOU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48개 분야에 300억 달러 정도 투자 유치한 이런 게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가면 이제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뭐 풍력이라든지 베스타스 또는 이제 노바티스 또는 머커 이런 이제 8억 달러 투자 유치가 있거든요. 저는 아마 역대 대통령 순방 중에 이 정도 규모를 이게 수주한 게 있는가 이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성과는 추상적으로 보이고요. UAE 적은 이란이라는 그 실언의 후과는 좀 치명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 성과라고 얘기하는 부분 물론 이제 그게 잘 실행이 돼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실제 구체적인 계약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MOU를 체결한 것만으로 구체적 성과로 연결시키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그 이후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이란과의 관계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등 경제에 미치는 후과를 고려할 때 빠른 수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순방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크다는 평가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인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파장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서 우리도 이란 대사를 맞초치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란이 좀 이게 오해가 있었는지 너무 이게 관련 없는 부분까지 강경하게 노는 게 아닌가, 다른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우리의 주적이 이란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잠재적 위협은 이란이다. 이게 저는 꼭 필요한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와 두 나라를 봤을 때 특히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게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했는데 이란에서 이제 NPT 문제, 핵확산 금지 이런 문제까지 이게 연계해서 나오는 거는 좀 이게 관련 없는 걸 너무 이게 결부시켜서 강하게 노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이란하고 저희는 미국의 핵 제재할 때 지금 70억 달러 압류 이런 게 있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세게 나오는 건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이란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에서 NPT 관련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 지난 2주 동안 핵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미국과의 핵 공동 기획 등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자체 핵무장까지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시도를 했을 때 미국의 제재가 위험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계속해 오셨는데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는 충분히 외교적 현실을 고려해서 이게 실언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NPT 체제에 대해서요.
뭐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뭐 확실하게 핵 무장을 하겠다 이런 게 발언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차원이었고 지금 다시 이제 NPT 제일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될 건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전히 뭐 전의에 불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시면 그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논의가 사과를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는데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오보다라는 그 입장이 나간 거고요. 나 전 대표께서 오늘도 더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공식 일정 없이 지금 출마 여부를 여전히 놓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박종희 전 의원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전의에 불에 타 있다. 설 연휴 후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할 것이다.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나경원 전 의원은요 불출마하면 이게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납니다. 지금 와서 이게 불출마를 해버리면 너무 이게 좌우우면하다가 결단을 못 내린 우유부단한 이렇게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정치생명이 끝나고 뭐 출마해도 이제 출마했는데 저도 정치생명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일하게 사는 길은 출마해서 이기는 이 외길 수순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출마를 할 걸로 저는 보이고요. 다만 이제 최종 변수는 크게 두 가지죠. 결국에 윤심하고 지지율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왜냐하면 본인은 죽어도 반윤을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윤심을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초창기에는 거의 독보적으로 이게 1위를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김기현 후보한테 역전이 당한 안철수 대표하고 이게 2등을 다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아마 두고 고심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불출마해도 죽고 출마해서 저도 죽으니 유일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는 출마를 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출마는 할 것이다. 다만 최종 변수로 윤심과 지지율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같은 생각인데요. 지지율이 가장 큰 변수겠죠.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당대표 선거에 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지지율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2위로 내려앉았고 다소 하락 추세에는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2위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뭐 충분히 출마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급격하게 3위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지지율이 바닥을 친다 이러면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가 유지된다면 이후에 결선 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하를 두고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0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에 80% 가까운 인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과는 이제 안 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압박을 한다 해서 이게 사과라는 게 강제로 해서 사과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초선 50명이 좀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약간 이게 부적절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대통령이 마치 이게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뭐 이제 한 것처럼 이러면 이게 좀 인사권에 대해서 약간 이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는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초선이 50명이나 모여가지고 사과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강요하는 이런 이게 분위기도 저는 좀 이게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게 좀 더 자유롭고 좀 이게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이게 당 지도부에서도 어느 캠프에 가담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엄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현역들이 너무 이게 특정해놨는데 자꾸 이게 압박을 하고 또 이게 특정 캠프에 좀 기우는 듯한 이런 거는 상당히 경선에 안 좋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자제를 해야 된다. 현역들이 이렇게 봅니다. 50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적지 않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천이죠. 결국은 이제 기성전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선거에 공천이고, 지금 이게 50명 중에 상당수가 영남권입니다. 영남권은 이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 목매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공천은 어차피 이게 뭐 지도부가 김기현 뭐 후보가 되든 아무래도 이게 또 대통령실하고 관계없이 공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정권 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의중이 또 실릴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초선 의원들이 다음에 이게 공천 때문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조경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죠. 당내 의원들이 출마하려는 후보에 대해서 직격하고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는 내용에 압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뭐 경악스럽다, 또 정치적 사기 행위다. 굉장히 험악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같이 정치할 수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명 내용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만큼 당내 분위기가 친윤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공천까지 결부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 성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여론이 당내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정치가 지금 당장의 당권 구도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상 뭐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가 총선 전략에서 유리한 국면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이 주춤하는 가운데서 지지율 상승세를 탄 김기현 의원은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과연 과반 득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것인지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이제 1차에서 과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당내 이제 뭐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친윤의 여론도 상당히 많고 반면에 이제 또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또 정통 보수 쪽에 황교안 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모집한 당원들 유승민계 이런 이제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50%를 넘은 아직 조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결선 투표가 원래 도입될 때는 제가 보기에 유승민 의원을 좀 이게 겨냥한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뭐 2등이나 어떻게 1등 혹시라도 했을 때 결선 투표 가면 이게 역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데 유승민 의원을 이게 겨냥해서 결선 투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나경원 의원 이게 보다 안철수 의원이 더 이게 결선 투표 갔을 때는 잠재력이 크다 이런 예측이 들어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선전해서 2등을 했다 이런 경우에 갔을 때 과연 이게 김기현 후보한테 확장성이 더 있을까 아니면 안철수한테 더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철수 의원이 확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경원 지지했던 표나 또는 이제 다른 표들이 또 반윤표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결선 투표 가면 상당히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간의 승부는 예측 불허 상당히 박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의혹뿐이었고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물증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최초 제기됐던 문제도 3억 플러스 20억이 저 대표의 변호인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른 그 쌍방울의 M&A 관련된 자금처로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라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검찰은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불기소 이유서에서 횡령이나 배임 자금이 혹시 흘러간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그냥 열어놓은 것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사해보겠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최근에 뭐 그 계좌 추적이라든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봐도 대납의 가능성이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시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이 바뀐 분위기는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변호사 대납 얘기는 없어지고 대북 송금 문제
그래서 용공적으로 지금 이슈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수사해도 이 부분이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여전히 그분의 혐의를 두고 마치 어떤 실체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변호사비 대납의 혐의는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손혁 저는 이제 네. 달리 보는 게요. 지금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조사를 이틀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에 작업 흐름을 다 할 수가 없고 원래는 이제 그 매제가 김모 씨 있잖아요. 이분이 자금을 총괄했는데 들어오기로 했다가 지금 이제 태국에서 재판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영장에는 빠졌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김성태 회장 20일 더 최장 수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또 이게 금고직이 아까 매제 이런 분들이 국내 송환된다면 저는 충분히 언제든지 다시 이게 그 수사돼서 기소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고 제가 이제 이걸 의심하는 거는 증거 없는 게 아니고요. 옛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병철 씨라고 이분이 그 이태영 변호사 그 사무실에 다 녹음한 녹취록이 10개 이상 녹취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쌍방울에서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자료들 이걸 이렇게 불법으로 뺀 걸 그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 이남석 변호사 컴퓨터에서 넣었잖아요. 쌍방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 대납이나 변호사 선임을 관여 안 해주면 왜 쌍방울에서 불법으로 서류를 빼서 그 이재명 이태영 변호사실에 왜 줍니까? 그것도 이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태영 변호사가 그때 검찰 정관 중에 정관인데 해경군 김씨 사건을 혼자 경찰이 기소해내는 걸 혼자 막았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는 인맥을 통해 이런 녹취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런데 변호사비 신고한 게 거의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정관이 엄청난 사건을 성공했는데 변호사비를 신고한 게 없다면 김혜경 씨한테 받은 내역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쌍방울에서 충분히 현금 3억 정도는 줄 수가 있고 전환사채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게 차익을 벌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23억이 뭐 약속을 했지만 저는 이게 현금 3억 정도면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이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래 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조작 수사를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의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 마타도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지도부 그리고 보수 유튜버, 일부 언론에서 이에 편승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이재명 대표를 악의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선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에 편승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의적으로 공격했다,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엔 정적 제거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쌍방울 수사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사기밀 유출이 이태영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태명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였을 겁니다. 아마 돈 20억을 받았던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가까운 분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변호사비와 관련된 자금 흐름 내지는 수사기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사실관계는 덮이고 그 사무실에 이태영 변호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지금 변질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수사가 진행되는데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쌍방울 수사에서 전환사채 불법이라든가 관련해서 횡령 배임죄의 수사로 확대하면서 그 중에 혹시 어떤 변호사비 관련된 자금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들여다보겠다는 것뿐이거든요. 전혀 실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뭐 여당은 물론 일부 유튜브에서 사실로 지금 범죄자로 단정하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 이런 부분을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향후 수사를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이 언급을 하는 쪽으로 검찰은 방향을 잡고 있겠지만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주장하거나 뭐 언론을 통해 노출하거나 아니면 그 SNS상에서 그 이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이틀 정도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측이 출석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좀 벌이는 모습인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꼼수가 있다고 봐요. 세 가지. 첫째는 이제 그 토요일날 가겠다는 거는 금요일까지 대표로서 일하겠다. 이 말은 이제 기소가 돼도 나는 이게 대표적으로 유지하겠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첫째 의도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일에 가면 두 번 갈 수도 있는데 토요일에 가면 이게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부르는 두 번 부르기 어렵잖아. 일주일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이게 받겠다. 두 번이 아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도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 더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은 이게 일요일 날 신문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소나기 언론 보도를 좀 피해보자. 이런 데 다목적인 의도로 하겠다는 건데 근데 토요일 날도 10시 반에 가겠대요. 그러면 이게 10시 반에 가면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후에 좀 봤다가 나 6시에는 무조건 칼퇴근 하듯이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대장동도 있고 위례도 있어요. 10년 일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려면 해야지. 어느 국민이 나에게 토요일, 일요일 가겠다?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만약에 기소한다면 저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나 토요일 날 재판하겠다. 금요일까지 당대표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사법부 판사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기소되면 지금 이제 선거법에다가 성남 FC에다가 대장동 위례까지 기소되면 재판이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일주일에 4-5번 재판해야 되면 어떻게 대표적으로 유지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듯이 10시 반 토요일 이거는 상당히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게 잘못된 형태다 저는 봅니다. 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죠.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검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소환 일정, 출석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가 됐습니까?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서 조율하고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을 앞두고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먼저 노출이 됐습니다. 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실제 진위를 밝히기 위한 그 원칙적인 수사 방향과 절차를 딱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출석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고 그에 맞춰서 출석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